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를 할 거다. 윤석열 후보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습니다. 이제 대선 전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간 대결로 흘러갈 조짐까지 보입니다. 먼저 청와대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대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오늘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이 과연 계산된 발언인지 의도된 발언인지 이것을 한번 따져보고,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선판에 등장하게 된다면 그 득실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아 수석께 먼저 좀 물어보죠. 네.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청와대를 끌어들였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보면 청와대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인터뷰에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건들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라는 취지였고요. 그 전날 또 공개된 다른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은 굉장히 정직한 분이다. 다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배경을 보고 보면 저는 원론적인 얘기, 최근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건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저는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오히려 이 문제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우리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께서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하세요. 대통령이 오전에 있었던 비공식 참모회의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는 극히 이례적이고요. 제 경험상 보면은 이거는 뭔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저렇게 발표를 하는 방법을 썼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끌어들인 게 아니고 청와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청와대가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판에 좀 들어오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제 오늘 사이에 청와대 반응을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 그다음에 배경을 곰곰이 보면 청와대가 저렇게 하지 않을 건데, 저는 발표 시점, 방식, 메시지 모두 청와대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청와대가 들어오려고 또 들어올 빌미, 김종국 특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상식 밖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적폐 수사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DJ와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얘기는 사기다. 아니, 어떤 대선 후보가 현직 대통령에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사기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계속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적폐 수사만 말씀하실 때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잖아요. 사기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부 누가 찍었습니까? 국민들이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만들어졌습니까? 박근혜 정부, 윤석열 후보가 있는 그 당의 대통령이 탄핵하면서 만들어진 정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런 식의 이야기를 왜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얘기를 했을까? 전 제가 볼 때는 정권 심판, 정권 교체라고 하는 어떤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위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사기라는 발언,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걸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를 사기 정부라고 얘기하고 범죄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을 대통령이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청와대가 개입했다? 계속 국민의힘은 그래요. 먼저 제기하고 먼저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거나 청와대가 한마디만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잘못했어?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스스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나? 아니, 스스로 문제가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접근, 상식 바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철 전 청와대 출입 기자지요? 뭐 요즘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혹시 청와대 반응이 정말 어땠는지 궁금한데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뭐 굉장히 격노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한 번 하고 또 오후에 또 했거든요. 브리핑을.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화가 났다고 대통령께서도 뭐 화가 나셨을 거고 그리고 참모들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었을 거고 뭐 참모들이 또 더 불을 지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러한데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는 원론적인 발언을 했을 겁니다. 적폐청산, 적폐수사 할 거 아닙니까? 단 기자가 물으면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 뭐 짰습니까? 뭐 이렇게 뭐 들을 수도 있을 테니까 원론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데 윤 후보는 조금 이 얘기가 만약에 지면에 나갔을 때 청와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겠죠. 청와대가 이제 5월 9일 날 이제 대통령께서 나가십니다. 나가는데 이제 5년 전셋집 살다가 이제 방 빼는 사람한테 못은 얼마나 쳤으며 세면기는 얼마나 깨끗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5년 동안 살았던 세입자는 약간 마음이 쪼그라들겠죠. 그런 심정을 사실 생각을 해봤다면 적폐청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물었다면 조금 윤 후보로서는 좀 더 대범하게 달리 가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지난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 인터뷰를 했을 때 홍준표 후보가 가장 앞세웠던 것이 나 정치보복 안 한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검사 출신 홍준표가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저 사람 굉장히 적폐청산, 적폐수사 지난 정권 때 거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홍 후보는 다르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검사 출신의 핸디캡을 스스로 벗어나면서 다른 말을 하면서 좀 더 포용적 정치를 보냈다면 무당파층이나 중도로 좀 더 한 걸음 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사실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좀 생각했다면 어제 조금 발언을 좀 달리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나. 뭐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원론적인 발언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듣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달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뭐 이런 심정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윤기찬 대변인께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의도된 발언인가 계산된 발언인가를 떠나서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인터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은 혹시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못 했겠죠. 이거는 이제 질문 자체가 나와 있는 거 보면 문정부 초기처럼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적폐 청산 수사를 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러면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재차 예를 들어서 그 적폐 청산 수사가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으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건 공약 1호 적폐 청산이고 이재명 현 후보께서 그렇게 강조했던 적폐 청산입니다. 각 부처마다 적폐 청산위원회 해가지고 대상도 없는데 찾아냈어요. 뭐 그 국민적 호불호가 갈렸던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여기서 적폐 청산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사실은 이게 정치적 개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여기서 어떤 해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이것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께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라라는 전 그런 식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게 적폐청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해석을 하는 일부 세력이 있으니까 정치 보복 안 하겠다라고 답을 준 것이고 저는 여기서 일단락될 문제지 이것이 여야가 뒤엉켜서 뭐 선거 개입이지 아니냐 갖고 싸울 문제는 아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내걸고 당선이 돼서 적폐청산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이 뭐였냐면 불법과 비리가 나온다면 당연히 수사하겠다라는 취지였어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다가 오늘 보니까 제가 해석된 대로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겠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명주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원론적인 발언
또 기자들 질문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청와대가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인데요. 저는 이제 적폐청산과 적폐수사는 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관행,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건 꼭 수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료주의에서 폐단, 뭐 여러 가지 어떤 공사 구분이 없이 했던 관행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적폐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뭐 관용차를 누가 타냐 안 하는 것도 적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적폐, 청산, 수사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얘기죠.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질문받고 답해야 될 부분인 거도. 근데 그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한동훈 뭐 검사에 대해서 독립운동처럼 했다 하니까 당연히 그게 보복성으로 느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예. 생각들고요. 어느 누가 바로 현재 존재하는 정부를 적폐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충분한 대통령으로서는 청와대로서는 반론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공간이니까 공격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듯이 정치 개입이다.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존재하는 대통령에게 적폐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검찰총장의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을 놓고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여야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거 아니고 뭐냐?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는 내가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없다. 내 사전에는 정치 보복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화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저 역시도 권력형 그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그거는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얘기를 좀 제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과라고 말했잖아요.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 저는 정도로 하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김종욱 특보,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 할 수 있다. 뭐 그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다음 나온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 정권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그러면 이 적폐는 민주당 정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른 걸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 범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유죄로 나온 확정 판결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민주당 정권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니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걸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검찰총장 기간은 좀 빼겠습니다. 서울지검장 2년 2개월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이런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만약에 범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뭘 기획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뭐 추미애 전 장관과의 갈등 관계는 알겠습니다만 2개월 정직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1심 판결 난 게 뭐냐면 판사 사찰 문제, 그다음에 특정 언론사의 사건에 개입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본인도 그걸로 따지면 소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불법적 행위를 했다라고 1심에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이율배반적 말씀을 하시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선거에 소위 선거 과정에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전 한 얘기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고, 이재명 후보처럼 이걸 정치 보복이 아니라 어떤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고, 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다? 근데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상대방에게 사과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해석이 잘 안 돼요. 박정환 수석께서도 아까 윤기찬 대변인이 뭐 이런 것을 예상하고 윤석열 후보가 발언한 것은 아닐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도 뭐 이런 반응을 의도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좀 소개를 해주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다가 제가 볼 때는 축출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의 대권 후보로 올라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뭐가 애써 힘든 건지. 자, 논리가 두 가지가 튑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 정부를 적폐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는 현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어느 사회나 적폐는 있는 거예요. 늘 그 적폐를 걷어내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해 왔던 거예요. 다만 그 적폐라는 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없어져질 때 사회가 발전하는 건데,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왜 갑자기 현 정부를 적폐 대상으로 규정을 했느냐. 저는 그러니까 현 정부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을 윤석열 후보는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를 현 정부를 적폐 대상이라고 했다라는 논리적인 비약을 통해서 저는 청와대가 무언가 의도를 갖고 개입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장에서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고 하는 건지, 저는 이것도 논리가 튀어서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강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원칙적인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입장을 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여권에서 청와대에서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있고, 제가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과잉 해석하고 키우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확한 워딩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현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폐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지요라고 얘기를 했다면 뭐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그런 표현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아까 윤기찬 대변인 설명 준 거랑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일단 적폐 수사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건 해야지요라고 한 대답을 저는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논리가 비약되면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끌어들인 거냐 아니면 개입한 거냐 제발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아니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식물 대통령으로 있으란 얘기냐, 이렇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우리가 이렇게 제발로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이 상황을 가지고 갈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펼쳐질지, 그렇게 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일단 정치 보복은
아니다, 정치 보복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청와대는 이 문제를 계속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관련된 공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또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전 정부에 있었던 일이 적절한 시차가 지나면서 시차가 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될 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그래서 그거를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네. 청와대에서도 방금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글쎄 뭐 불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리고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상식적인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가 어제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적폐, 자신이 집권하면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일단 총괄적인 입장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공개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봅니다. 역대 대선에서 유례가 없던 초유의 사건입니다. 대선 후보가 죄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셈이지 않습니까? 네네. 심지어 뭐가 잘못이 있는지 수사하겠다는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무조건 수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죄가 없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없던 죄가 생기는 꼴이죠. 제가 볼 땐 염치도 없고 신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정말 망발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만함의 극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복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른바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전임 정권에 대해서 온갖 것을 뒤집어서 수사를 하게 하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정권을 담당했던 모든 사람을 수사의 대상으로 하는 뭐 이런 정도를 말하는 거지. 수사 시스템에 의해서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단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의 작동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러면 저 청와대가 저렇게 나서고 또 여당이 저렇게 적폐 수사라는 말을 가지고 정치 보복한다라고 하느냐. 제가 보니까 꼭 스스로 자해공갈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김영주 의원, 지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이 없으면은 문제가 안 될 걸 왜 그렇게 발끈하냐,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 아니냐, 이런 얘기 같이 들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이 만약 된다 했을 때 되고 난 다음에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끝이 없이 악순환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굳이 한다 만다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시스템으로 할 것인데 한다 만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실제로 보면 제가 만약 윤석열 후보라면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더라.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끝까지 수사하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정권 내에서의 자기가 수사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명을 하신 거고, 윤석열 후보가 하는 얘기는 수사의 주체가 수사하겠다고 들리게 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문 대통령하고 나는 생각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진짜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시스템이 수사할 것 같으면 그 수사 자체를 굳이 한다 만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나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정말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만약 이 정부에서 본인이 그렇게 탄압을 받아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극복태로서의, 지향태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고 적폐 수사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보더라도 나는 탄압받아왔는데 내가 하면 왜 안 돼? 이런 식의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김종욱 특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했다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 있는 정권 심판, 정권 교체 여론들이 다 여론조사 보게 되면 높게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저는 이런 상황들에 나름대로 어떤 여론들을 더 불어넣기 위해서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본인의 평소 생각이겠죠. 그건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적폐청산 수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상식과 예의에도 어긋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청와대나 대통령이 선거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상당히 조용히 있었던 상황인데 본인이 이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계속 예를 들면 적폐청산 얘기만 해요.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물음표가 아니에요. 느낌표예요. 범죄를 했다고 본인은 확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범죄가 있으면은 당연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나와 있는 범죄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걸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국민의힘 과거에 무술 논란 있었을 때 민주당이 제기한 거 아닙니다. 자체에서 먼저 나온 거죠. 그다음에 지금도 적폐청산 수사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논란이 많으니까 선거 개입 프레임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놓고 왜 민주당 보고 그러냐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전 제가 볼 때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적폐청산 좋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사과해야죠.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이건 사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본인에게 제기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냐고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잖아요. 전 이런 식의 본인에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규정해서 얘기하고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뭐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선거를 임하시게 되면 보복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발언 정도는 사과하시거나 취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예, 윤기찬 대변인. 그 윤석열 후보가 무슨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1심 유죄 판결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 정직 2개월 나온 거 관련해서 유죄 판결하고는 다른 유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뭐 물었을 때 재판부에서 2개월 정직이지만 판사 사찰을 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채널A 사건에 개입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면직 이상을 줘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판결은 나왔죠. 판단은 나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문 대통령께서는 적폐라는 단어는 썼어도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안 썼어요. 이것을 여권에서 받아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지금 거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정치보복 프레임을 거는 것이 여권의 선거 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권의 선거 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소재를 윤석열 후보가 의도적으로 냈을까요? 그건 아니죠.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저 의도는 개인적으로 해석은 가능해요. 지금 통합을 강조하시고 이렇게 행보를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어쨌든 보복 수사를 염두에 두셨다 하더라도 이거 없다고 공언해라. 이렇게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이제 여권에서 받는 저 정치보복 프레임은 사실은 터무니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고 적폐는 아까 백모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현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평가받는 거였어요. 적폐청산. 그런데 왜 지금 이 해오던 적폐청산 수사를 그러면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를 들면 살아있는 권력일 때 검찰이 예를 들어서 못했다고 쳐요. 누구 잘못을 떠나서. 그럼 그 권력이 죽었다고 해서 그 불법은 가만히 둬야 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닌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수사를 해봤더니 이것이 무죄가 나오고 터무니없어 보이더라. 그때 야 이거 정치보복 아니었나라고 사후평가는 가능할지언정 지금 선거 국면에서 뭐 정치보복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건다는 것은 저는 여권의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단어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하 수석께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이제 지지율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어제는 그 이낙연 전 후보까지 모셔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30% 중후반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요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정치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뭐 친문 세력들 혹은 뭐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움직임들이 보여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은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긍정평가는 40% 초반을 상회하고 있는 것들이 제법 나와요. 이 간극을 보태줘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가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윤건영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어떤 말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거든요. 그렇다면 의도를 갖고 이렇게 프레임을 갖고 몰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 전에 여러 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우리 라임 옵티머스 사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탈원전 수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인사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인사의 갈등 속에서 사실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이런 문제도 생긴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몰아가는 거는 저는 논리가 튀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프레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죠. 최경철 의원. 네. 청와대가 끌려 들어왔든 제발로 들어왔든 이제 불러들였다 아니면 제발로 들어왔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걸 떠나서 어찌됐든 이게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청와대가 이렇게 분노를 나타내고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개입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지지율을 놓고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걸 예상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정권 교체론이 지금 50%를 넘기도 하고 그러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거기에 못 미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정권 교체론을 한번 더 격발시켜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불러들였다라는 쪽의 시각인 것 같고, 제발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시각은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그룹이 이재명 후보에게 아직 마음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면 뭔가 한번 이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면서 친문을 좀 결집해보자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게밖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럼 적폐청산 해야지. 우리 윤석열 후보 뽑아서 적폐청산 갑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청와대에서 말이야 정치 보복이나 하고 이런 사람 대통령 만들면 되겠어. 그러면 끊임없이 사람 말이야 전임 정권 자꾸 핥히고 흉보고 이렇게 나오면 21세기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서 결집을 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청와대는 정치 개입하는 것이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정치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통치권의 전반적인 행위는 조금 인정해 줘야 됩니다. 문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 하셨습니다. 2임기 끝나고 나셔서 특검 만들었습니다. 그거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수석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민정수석으로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은 그야말로 북한에 돈 퍼주는 그야말로 엉망정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전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상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보고 끝내자.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량을 보고 큰 아량으로 보고 좀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자. 그것이 바로 이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다. 그런 바람일 겁니다. 비록 아까 제가 두 진영이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양식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설사 그런 말을 했더라도 유감을 표시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계속 간다면 좋은 정치 안 될 겁니다. 청와대가 지금까지 큰 어른으로서 행동을 해오셨는데 그 행동을 계속 하시는 것이 나라의 발전에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점차 부동층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는 각 당 내부의 교통정지 안 되는 부분이 급속하게 교통정지가 되고요. 또 후보 단일화라는 사안이 남아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한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이강 진영으로 말하자면 결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윤 후보가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부적절한 것은 한동훈 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차기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누구다. 줄 서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이 통합의 길이 아니거든요. 보복 정치다 아니다를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도 자유롭고 자기네들끼리 정말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을 뒤집고 들어온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초보자적 실수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득실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또 이 부분도 발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지요. A 검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문맥을 살펴보면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권하면 측근 검사들을 중용해서 보복 수사를 할까라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왜 그 검사장을 무서워하냐. 그 사람은 거의 독립운동하듯 현 정부와 싸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하지 말한 법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해석하기로는 또 윤석열 후보 반대쪽에서 해석하기로는 적폐청산하는데 적폐청산 수사를 한동훈 검사장에게 시키겠다. 이런 것을 아예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특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누군가 누구를 공격을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가 지향하지 말아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검사를 독립운동가에 빗대는 발언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찰 권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검찰 권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검찰 권력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합니다만 소위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인지해가지고 수사를 했었고 인지하다가 수사를 하다가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안 나오게 되면 별건 수사를 해서 탈탈 턴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들이 유린을 당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 그런 어떤 검찰 권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그 권력들을 좀 더 친인권적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다시 검찰 권력을 가지고 어떤 형태이든지 수사를 하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을 때 국민들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한동훈 씨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본인이 기자들과 대담 속에서 우연히 나온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들이 이후에는 절대 예를 들면 정치보복이라는 과정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가진 이유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오히려 한동훈 검사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이런 발언 때문에 높은 자리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박정환 수석 한동훈 검사장 독립운동가의 비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원론적인 원칙적인 상황을 좀 맥락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사실은 기자 질문에 검찰공화국이라는 공격이 있다라는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 현직 검찰들과 나는 정치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최근까지 문제가 있었던 사실상 인사를 통한 수사팀 해체 혹은 내 사람 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가 그래픽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글을 봤잖아요. 거기서 방점은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인사가 진행이 된다면 한동훈 그러니까 A 검사장 같은 사람이 당연히 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지금처럼 내 사람 찾기 혹은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질 거다, 없애야 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좀 전에 김동욱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거는 무슨 지금까지 한동훈 검사장이 좌천에 좌천을 겪어오면서 이렇게 온 과정이 있었던 걸 강조하다가 나온 얘기지 그게 얘기의 방점이 거기 있었던 건 아니다. 우연스럽게 끼어들어간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 저기서 독립운동은 검찰권 독립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사실 유능했기 때문에 지난 정권 적폐 수사를 담당했던 거 아니겠어요? 윤 총장하고. 그때 중용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거는 현 정부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 칼을 겨누니까 뭐 조국 수사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좌천시켰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 독립을 위해서 해온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지 나라 독립이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현 정부도 인정했던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찍혀서 전전했지만 언젠간 돌아올 거 아닌가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예. 그것을 또 이렇게 곡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공방 펼쳐지면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윤석열 후보 발언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나중에 된 다음에 그럴 속내가 그럴지라도 아이 그건 무슨 우린 정치보복 같은 거 없다. 이렇게 해야 표가 되는 거지. 지금 표 떨어지는 소리를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 표 떨어지는 소리 한 거예요? 표 떨어지는 소리를 한 거죠. 정치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고. 아니 그러니까 또 옛날에 뭐 전두환이 정치인 잘했다 소리처럼 이번에도 그 비슷한 실언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면 표 떨어진 지금 선거 얼마 앞두고 표 떨어지는 소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언제나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한테는 정치 초짜의 그 말실수. 김영준 유인태 총장이야 뭐 이쪽 정부 인사로 분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 발언이 표 떨어지는 발언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득실은 따져봐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런 효과를 기대한 것은 아닌가 볼 수 있는데 아까 윤석열 후보 발언을 유심히 들어보면 내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러면 뭐 지금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와 상대하고 있는데 이제 내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좀 트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지금 단일화 논란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뭐 10% 안팎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하게 양강 구도를 이루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냐 보여지는데. 예, 지금 저 말씀은 의도된 말씀 같지는 않아 보이고 오히려 유인태 전님 말씀하셨듯이 우연히 정말 표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저런 발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전제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여론을 주도해 가고 대통령과의 맞짱을 뜨는 과정이라서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는 일타쌍피 같은 한편으로 이재명 후보의 포지션 자체를 줄이고 또 안철수 후보가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게 됐다고 합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보면 그 표현보다는 오히려 지금 누가 박스권에 갇혀 있나. 사실은 현재 정권 교체에 대한 희구가 높은 상태에서 오히려 윤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엊그저께부터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참에 조금 저 과정을 길게 가져가서 어쨌든 야권 안에서의 후보 단일화에 집중할 수 있거나 혹은 후보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하고의 갭을 넓히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앞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청와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물론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도화선이 됐지요. 그렇지만 이제 시점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권의 선거 전략의 대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정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권이 이렇게 총공세를 펴는 그런 것은 아닌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을 맡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것이 바로 김혜경 씨 사과 관련 아니었습니까? 그 내용 한번 들어보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일도 적지 않습니다. 억지스럽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죄드리겠습니다. 후보 부인께서 직접 사과한다든가 추가적인 어떤 관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것은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발언에 이어서 곧바로 김혜경 씨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죠. 오늘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다수 국민이 공감하시는 것 가운데 첫째는 지금이 위기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의 폭발적 확산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광범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충격을 유능하게 관리하며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만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과 역량은 벼락 공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제한된 경험만 가진 리더십으로는 지금의 이 복합 위기를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그런 역량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위기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넘겠습니다. 자, 김종욱 특보 윤석열 후보의 저 발언, 청와대가 이렇게 발끈한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나서느냐, 뭔가 들어올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반응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곧바로 또 청와대가 저렇게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봐라, 정말로 이제 다시 이렇게 여권이 총공세하려고 뭉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또 야쪽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와 무슨 교감을 가지고 이걸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측면들은 뭐였냐면 여전히 소위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기득권 또는 내로남불 이미지라고 하는 측면들과 관련해서 겸손해야 된다.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국민들이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들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또는 호남 유권자들 같은 경우가 여전히 좀 관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관망하는 분들을 어떻게 모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생각 속에서 좀 민주당 내부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 공을 들여서 좀 와서 진두지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것을 응해주시고 전체적인 선거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악재가 이제 김혜경 씨 문제가 악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털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제기하면서 저는 어떤 친문 호남 그다음에 악재였던 김혜경 씨 문제들을 일단 뭐 그제 어제 좀 나름대로 저는 의미 있게 국민들한테 설명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와중에 윤석열 후보가 제기한 발언 때문에 청와대가 나왔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그것이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지에 대해서 판단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은 청와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이런 방향으로 선거를 준비해 왔고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갈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맞다. 겹쳤을 뿐이지 뭐 지금 이렇게 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싸우자 결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소위 곤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 이재명 후보의 길을 걷겠다라는 과정에 청와대 문제가 결합된 알겠습니다. 거죠. 하필이면 시기가 좀 그렇게 돼가지고요. 네. 자,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을 이재명 후보가 모신 이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송영길 대표,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있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당 관계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로 해명을 하다가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아플 때 비서가 약 사다 줬다느니 국민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는 것 같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 위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한테 그동안 대장동 의혹 제기했던 거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 기분 좋을 수가 없죠. 내가 온 첫날 이게 뭐냐. 선거 망치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노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글 좀 내려주세요 해서 글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 네. 경선 때 앙금 또 뭐 그전에 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저런 글을 올릴 시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용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지났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서 뭐 경선 과정이나 또 경선 직후에 앙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한 달 이내로 선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렵사리 이렇게 전체로 화합해 가는 용광도 선대위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시 상체기를 낸다는 것은 시점으로 굉장히 나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당의 많은 그 선배 원로들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런 것은 정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관용하기 어렵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재명 후보가 어제 부인 김혜경 씨의 사과에 이어서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논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언제쯤 정리가 될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어제 김혜경 씨의 사과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어저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문제성이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내기로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공직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경채로는 어제 김혜경 씨 사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시기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마이크 앞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다. 오늘 뭐 제보자도 나와서 그러면 그 많은 음식은 다 어디야 썼습니까? 뭐 이런 말도 했다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많이 아쉬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2018년도에 국민들은 지방 권력을 민주당에 다 내줬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빼놓고 모든 광역단체장, 거의 대다수의 기초단체장을 민주당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권력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했던 것을 보니까 결국 이것이었느냐 이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어제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고 조금밖에 뭐 잘못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 그 4년여 동안에 지방 권력들이 했던 그러한 행태를 보고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민주당이 이랬단 말이야. 그렇다면 정권 교체론에 또다시 불을 지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과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 사과를 했을 때 국민들이 정권 교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과가 됐었어야 되는데 불을 더 지피고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정권 교체론으로 한 발 더 옮겨놓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김혜경 씨 사과를 평가하는 여야의 시각이 매우 다릅니다. 유인태 전 총장,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이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김혜경 씨 거는 요번에 그 직원이 예. 이제 그렇게 이제 폭로를 하고 나서 보니 국민들 그 감정은 훨씬 더 이게 더 악재 같아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한 대목은 있다고 봐요. 그 대부분이 공무원들을 그렇게 그 공관 관리 뭐 비슷하게 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관행이죠. 이거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되게 그 공무원 신분을 줘가지고 그 집사 이렇게 역할을 맡긴다 이거죠 공간에. 근데 그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는 글쎄,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건 정비를 해야 될 문제다. 이걸 계기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어제 이제 김혜경 씨가 네.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잘했죠. 그렇게 사과는 잘했고. 항상 사과를 할 때 사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을 밝히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전부 드러난 사실만 하더라도 자범 수준의 좀 치졸한 범죄 행위거든요. 설명을 하고 예. 사실 이게 관행인 줄 알았는데 잘못했다 했으면 훨씬 좀 나았을 텐데 그런 것은 아예 넘어가 버리고 나중에도 뭐 책임지겠다. 아니, 책임 안 지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고 기록상 사과했다 이렇게 남기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윤기찬 대변인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낙연 전 지사께서 한 그 전제 조건 진솔하게 인정하라 이 부분과도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겸허히 사과한 모습은 이낙연 전 지사가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네,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히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진솔하게 인정한 적은 지금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일단 단어를 보더라도 부족했다. 이 말은 뭐냐면 고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실이 있을 수 있다.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주체도 안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관계 중에 김혜경 씨가 어떤 부분은 경험해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른다. 이거 본인의 경험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와 감사에 미룰 것이 아니고 이것까지 내가 알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유인태 총장 말씀하셨듯이 내 관행으로 알았다라든가 이건 내가 미처 몰랐다라든가 이렇게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고 갔으면은 국민께 좀 더 소구력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포괄적 사과였기 때문에 사과하는 목적에 비춰보면 그 효과는 반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이 일부러 이낙연 전 지사라고 한 것은 아니죠? 네. 예. 지금 뭐 현재 지사, 직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총리, 대표, 지금 이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어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것은 그래서는 전 지사라고 해서 네네.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전에도 이낙연 전 지사로 많이 호칭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인데 직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낙연 지사의 전 지사라는 직함이 틀렸으면 제가 모르겠지만 이낙연 전 지사가 현 직함이 선대위 직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낙연 전 지사의 표현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낙연 전 지사 이후 전 총리,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지금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데 굳이 이낙연 전 지사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아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게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직함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랬다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렸고요. 뭐 의도적으로 제가 뭐 어떤 직함을 낮추려고 한 것은 전혀 의도적이 아니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네. 예.
김영주 의원. 네. 지금 뭐 저게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지금 저걸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감사와 수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인권적 차원이 있습니다. 의혹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섞여 있고요. 또 실제로 후보 부인 본인의 어떤 잘못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배 씨라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떤 제보자가 계속 연일 하나하나씩 내놓고 있는 상태가 답변을 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겁니다. 저도 조금 더 약처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기 때문에 내 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속이 시원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뭐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를 접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뭐 일정 정도 저런 것은 우리가 좀 뭐 수용해 줘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일화 짚어보죠.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의 무조건 단일화 이렇게 요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이 틈새를 노리고 단일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판이 좀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봅니다. 만약 진짜 완주를 목표로 하고 당선을 목표로 한 후보라면은 여기에 상당한 투자 및 비용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선거를 완주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국민의당이 선거 비용 때문에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지금 뭐 모든 등록 서류부터 선거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약들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 성장한 정치인이고 안철수 후보도 지금 뭐 당내에서 그다 당시에 주류 세력과 약간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 또 안철수 후보와 같이 했던 분들이 또 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정치 세력의 구성에 있어서도 또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같이 하는 게 뭐 다음을 도모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후보와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신 거죠? 아닙니다. 그럼 주고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단일화론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정권 교체를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모든 역량을 다 갖추고 있는 후보는 저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김영주 의원, 네. 민주당에서 정말 안철수 후보한테 무슨 제의를 했을까요?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공식적 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원심력과 구심력 차원에서 봤을 때 그 국민의 당의 어떤 조직 구성상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고 소통이 될 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라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뭐 현역 정치인들이 아니더라도 원로 어르신들이나 다양한 비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서로 말하자면 논의해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특히 과거 정치하신 분들은 뭐 정치는 생물이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딱 저 안철수 후보가 꼭 뭐 윤석열 후보만 단일화 하라는 뜻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너무 안철수 후보를 야멸차게 몰아붙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감정인지라 뭐 실제로 보면 그 안철수 후보가 하는 얘기는 내가 당선대로 나왔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단일화하든 내가 말하자면 후보가 되면 또 내가 당선이 되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픈 열려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하 수석 민주당하고도 합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작년 4.7 재보궐선거부터 해서 뭐 정권 교체 얘기했었고 심지어는 뭐 합당까지도 얘기해 왔기 때문에 저는 뭐 전혀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김영주 의원님 말씀도 주신 것도 보면 전혀 개연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당혹스럽고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까지도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안철수 후보가 한 7%에서 10% 선상의 이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민주당과의 그 단일화 내지는 뭐 연대 뭐 이런 것들이 모색이 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지지율이 과연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돈스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와 10분만 뭐 얘기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신뢰를 전제로 얘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10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게 10분 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요? 좀 일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뭐 서로 이미 대화를 하고 10분 정도 내에 결정하자 뭐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아직 상대방에 대한 의사타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방적인 주장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윤기찬 대변인 보시기에 10분 발언은 어떤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뭐 톱다운 방식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한 실무 협상을 거쳐서 의견을 합의를 한 뒤에 하는 과정보다는 그러니까 후보끼리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철 의원,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을 보면 단일화를 이렇게 뭐 협상하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당대표 입장에서는 유리한 입장을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결혼할 사이라면 너무나 상대에 대해서 못 박는 발언을 하는 것은 나중에 협상장에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발언의 수위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된다. 어차피 단일화를 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